제가 아내와 결혼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입니다. 결혼을 결심한 것은 저와 딱 맞는 결혼관 때문이었고요. 저나 아내나 둘 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 다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외의 부가적인 사항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학벌이나 집안, 능력까지도 뭐 하나 따진 게 없었죠. 실제로 아내의 어머니는 전직 무당이었고 두 사람은 월세를 겨우 낼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중졸이었거든요. 반면 저는 서울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도 모두 살아계셨고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는 상태였죠. 이런 경우에 보통은 집안에서 반대를 하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정말 단 1g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내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본인이 당황할 정도였고요. 진짜 희한하다. 난 당연히 반대를 하실 줄 알았어.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이렇게 나오실 줄은 전혀 몰랐거든. 난 학벌도 후지고 직업도 없는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거기다가 보니까 십자가의 성경책에 엄청 독실한 기독교인처럼 보이는데 맞아? 맞아.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독실하셔. 근데 무당 딸도 괜찮다고? 아무리 신기가 떨어져서 그만뒀다고 해도 무당인데. 그러게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별말 안 하실 거라고. 신기해서 그렇지. 남자들 왜 그렇잖아. 우리 집은 다른 집과 다르다.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라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경우 많고. 그거 믿고 갔다가 어떤 꼴 당했는지 사연을 써도 팔만대장경이 나왔을걸? 그러니 내 나름 얼마나 각오를 했겠어.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얼른 결혼해야 아이 많이 낳고 살 수 있잖아. 그치? 그래, 그러네. 근데 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 응.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잖아. 내가 못 받았던 사랑 다 주면서 그렇게 애들 키우고 행복하게 살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집안일도 잘해놓고 내조도 하면서 말이야. 당연히 시부모님도 잘 모실 생각이고.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크게 신경 쓰지 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하자면 뭐든 그러라고 했어. 듣지도 않고 그냥 알겠다 하실 거고. 다신 안 온다고 해도 아마 그렇게 말하실걸? 그러니까 관심 꺼도 된단 말이야. 저는 결혼 허락에 마음을 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게 무관심한 것은 제 나이가 7살일 때부터였죠. 제게는 형이 있었는데 형의 나이는 10살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가 8살, 9살이 되어도 또 형보다 1살 더 많아져도 형은 여전히 10살의 아이였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어린 자식을 가슴에 묻는 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이라는 거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저 또한 형을 잃은 아이였고 부모의 관심이 필요할 정도로 어렸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형을 그리워하셨어요. 형과 닮은 거라고는 인매가 전부였는데 두 분은 제가 웃는 것만 보면 무너져 내리곤 하셨죠. 여보, 우리 은석이 불쌍해서 어째요? 동석이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걘 울고 있을 거라고. 그 어린애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그 차가운 땅속에서 울고 있으면 우리 없다고 깨서 놀라면 가서 달래줘야 하는데 여보. 우리 다시 가자. 산소에 다시 가봐. 여보, 정신 좀 차려. 우리 은석이 죽었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은석이 살아난 것 같아. 다시 파봐. 무덤에서 깨어났으면? 여보, 우리 다시 파보자. 우리 아들 잘 있는 것만 보자. 응? 그래, 그러자. 다시 한번 봐봐. 그렇게 해. 슬픔의 무게에 깔려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을 저는 매일 느껴야 했습니다. 형을 떠올리며 가슴 아파할 부모님을 위해 저는 웃음을 잃었고 더는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형을 잃은 걸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격까지 바뀌셨죠. 이전에는 장난기 가득 섞어 윽박지르기도 하고 숙제하라고 큰 소리도 내셨는데 어느 순간 그러지 않으시더군요. 어떨 때는 마치 모든 걸 초월한 사람처럼 보일 지경이었죠. 온갖 신들을 찾아가 빌고 또 빌다가 결국 정착하게 된 것이 교회였고요. 새벽에도 기도를 가고 십자가와 성경을 꼭 양손에 끼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해도 그래,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알았다 하셨고요. 죽은 형에게 했던 것처럼 관심을 주거나 잔소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면서 천천히 저희 부모님과 멀어졌죠. 당시 저는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오랜 시간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기에 되도록 많은 아이를 낳고 싶어졌던 겁니다. 복작복작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시끄럽고 요란한 가족을 누구보다 가지고 싶었고요. 예전에 저희 집처럼 숙제 안 하면 등을 두드려 맞고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하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다행히 아내 역시 외동으로 외롭게 자랐고 다복한 가정을 꿈꾸었기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1년이 흐른 시간 동안에도 아이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한 줄 알았는데 실패네. 어쩜 좋아? 진짜 나한테 이상이 있나? 무슨 이상이 있어. 그냥 아직은 때가 아닌 거지. 아직 우리 젊어. 그러니까 당신까지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마. 조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가? 그래도 난 빨리 임신해서 당신 닮은 아이 낳고 싶단 말이야. 당신 실망하는 것도 너무 싫고. 아이들은 내 꿈인데. 지금부터 낳아도 5은 낳으려면 한참인데. 실망 안 해. 5이고 하나고 난 당신 닮았으면 좋겠어. 웃음도 많고 씩씩하고 거기다가 성격도 좋고 착하잖아. 난 당신처럼 순하고 착한 자식이면 10도 키울 것 같아. 장점이 성격밖에 더 있어? 난 솔직히 걱정이야. 자식은 엄마 머리 닮는다는데 애들이 중학교만 겨우 졸업한 날 닮으면 어째? 당신처럼 똑똑한 머리를 타고나야 고생을 덜하지. 당신이 중학교만 졸업하고 싶어 했어? 집안 사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 사정이 없는 사람 있어? 핑계 없는 무덤 있냐고. 결국 내가 멍청한 거지. 똑똑하면 아무리 집안이 가난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 그러니 더더욱 내 머리, 내 팔자 닮으면 진짜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애들은 고등학교도 좋은 곳 들어가고 대학도 잘 나와서 탄탄하게 인생 살면 좋겠고 나처럼 고생 안 했으면 소원이 없겠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당신처럼. 아내는 늘 자신의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었어요. 아이가 당장 생긴 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부모님 학력이라도 물으면 어쩌나 고민을 하곤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고민 끝에 그런 아내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검정고시를 보는 거였죠. 자신이 없다고 하긴 했지만 어린 시절 못해본 공부를 한다는 걸 즐거워했고 본래 공부에 욕심이 있었던 건지 집안일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내내 책상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검정고시를 패스했고 좀 더 욕심을 내고 대학까지 준비를 하게 됐죠. 스스로가 늦은 나이에 주책이니 뭐니 해도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계속하게 하고 싶었어요. 오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제가 바꾸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아내는 늘 제게 고마워했죠. 나 진짜 당신한테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내 인생은 공장 어디서 딱 멈춰섰을 거야.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 타고난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머리가 암만 타고나면 뭐해. 현실적으로 당신 아님 누가 날 돕겠어. 우리 엄마가 설령 갑자기 신기돌아 예전처럼 돈을 갈고리로 모은다고 해도 달라질 건 하나 없을 거야. 한참 잘 나갈 때 모은 돈 친아빠가 다 털어가고 거리에 나 앉았을 때 그때 엄마가 모시기 시작한 게 신이 아니라 돈이니까. 그럼 내 팔자 뻔하지. 사람들은 날 이렇게 기억할 거야.
중졸의 악착같이 공장 다니던 걔. 거기서 끝. 난 우리 엄마가 여자 팔자가 뒤움박이네, 남자 잘 만나야 팔자 바뀐다 할 때 코웃음 쳤었거든? 근데 그거 진짠 것 같아. 당신 만나 팔자 바뀌었다구나. 좋은 생각만 해, 좋은 생각. 팔자고 뭐고 결국 우리가 같이 잘 되고 행복하면 좋은 거잖아. 맞아. 근데 이건 꼭 말하고 싶어서. 난 당신이 나한테 신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 당신만 평생 볼 거고 평생 이 은혜 갚을 거야. 두고 봐. 당신이 좋아하는 아이들도 팍팍 낳아서 우리 집 조용할 날 없게 그렇게 만들라니까. 덕분에 늘 자신감이 없고 주눅이 들어 있었던 아내는 이전보다 더 많이 밝아졌고 대학 졸업증까지 손에 넣었죠.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제가 바란 것은 딱 거기까지였는데 장모님은 아내가 좀 더 나아가길 바라셨죠. 하루는 제게 진지하게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가 늘 자네한테 미안해. 원래 부모가 했어야 할 일을 대신해줘서 내 딸이 얼마나 자네를 좋아하는지 몰라. 저번엔 그러더군. 이제야 좀 숨을 쉬는 것 같다고 말이야.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 걔 팔자도 참 팍복하지. 발목 꺾인 무용수나 다름없는 게 신기 없는 무당 아닌가? 나같이 무능한 애미 만나서 제 애비 사랑 한 번은 못 받고 하고 싶어하는 공부도 지원을 해주지 못했으니까. 걔가 못 배운 거 다른 애들처럼 못 산 게 가슴에 한이 됐을 거고. 그래서 말인데 염치 없지만 이참에 우리 딸 취업 한 번만 도와줄 순 없겠나? 아이 낳기 전에 한 번은 훨훨 날아가 보게 말이야. 평범한 다른 여자들처럼 어느 정도 경험만 한다 생각하고. 네? 하지만 지금도 아이를 가지는 게 많이 늦춰지기도 했고 그 사람도 빨리 낳았음 하고 굳이 아내가 취업을 안 해도 저 혼자서 벌어도. 알어. 그래서 나도 면목 없고. 하지만 아이 가지는 것도 다 때가 있어. 내 비록 신기 떨어진 무당이지만 일반인들이랑은 달라. 조금 보이긴 하니 내 말 믿고 딱 한 번만, 응? 내 일이 부탁함세. 이미 내 편이 다 봐주고 근처에 전셋집까지 구해주고 우리 모녀가 자네한테 갚을 수 없는 은혜 입었다는 거 모르지 않아. 이게 큰 욕심이라는 것도 알고. 하지만 우리 딸 인생에 한 번은, 나 이금옥이가 낳은 딸 인생에 딱 한 번은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제 계획과는 다소 어긋난 방향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차마 외면을 할 수 없었죠. 거기에 대고 안 된다, 난 아이 빨리 낳고 싶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행이라면 아내는 취업 준비를 하는 동시에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은 했다는 거였죠. 유명한 한의원에서 불임에 좋다는 한약도 지어 먹었고 병원도 주기적으로 다녔어요. 취업하고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게 보였지만 그것보다 저와의 약속을 늘 우선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계약직에 붙은 후에도 2년 후 정직원이 된 이후에도 저와의 약속이 우선이라며 언제든 그만두겠다고 했고요.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통 애가 들어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저는 아내를 뒷바라지한 지 8년 만에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됐죠. 아내의 화장품 서랍 안에 있던 피임약을 보고 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바로 따졌어요. 당신 지금까지 피임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뭐야? 아니야, 저번에 그냥 야근하다가 날짜 좀 조정하려고 잠깐 먹은 거야. 바쁠 땐 생리하는 것도 정말 귀찮고 힘드니까. 한 3일? 진짜야, 그래서 먹은 거라고. 날짜 조정? 3일? 그간 계속 먹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몇 알 먹은 줄도 모르지. 저는 텅텅 비어서 껍질만 남은 피임약을 아내의 앞에 내밀었죠. 그랬더니 아내의 표정이 변하더군요. 짜증이 반쯤 섞여서 한숨을 푹 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는 좀 이러면 안 돼?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우리 약속 잊었어? 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게 있었어. 사정? 무슨 사정? 당신 때문에 난 그 유명한 한의원에서 줄까지 서서 새벽 내내 찬바람 맞으며 보약 지어왔어. 나님 클리닉이고 뭐고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 다녔고.
근데 그런 내 몰래 혼자 피임하면서 아이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그건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나한테 묻지 않았잖아. 뭘 묻지 않았단 말이야? 아이 가지고 싶냐고 물었어? 아니잖아. 우리 결혼 초반에 했던 약속이고 당신이 하도 노래를 불러 장단 좀 맞춘 거였어. 못 가지는 거랑 안 가지는 거랑 당신이 다르게 생각할 테니까. 지금도 봐. 그깟 보약 클리닉 몇 번 간 걸로 화를 내고 있잖아. 장단을 맞췄다고? 그 말은 지금은 안 가지고 싶다 이거야? 적어도 지금은 싫다고. 좀 나중에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나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야. 정직원 되고 나서 뭐든 다 잘해야 하는 그런 시기. 당신도 사회생활 해봐서 알잖아. 아이? 그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난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야. 이럴 때 임신해서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건 약속이랑은 다르잖아. 내가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지 알면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 약속이 뭐가 중요해? 당신은 뭐 초반에 나한테 한 약속 다 지켜? 그리고 그때의 나랑 지금의 난 달라. 아예 완전 다른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당신이 좋다면 헤헤거리는 그때 한 약속이잖아. 미안하지만 솔직히 그땐 남편한테 순종하고 착하게 살라는 그 말이 내 배움의 전부였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뭐가 옳고 그른지, 어떤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알게 된 거야. 그걸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누가 잘못됐대? 방식이 그렇잖아. 나 귀 없어? 입 없어? 차라리 말을 했어야지. 앞에선 아이 가지고 싶다고 눈물 찍어내며 실패했다고 하고 뒤에선 이 짓을 한 거잖아. 미안해. 됐니? 근데 나도 답답해. 만약에 당신이 배불러 임신하는 거면 나도 얼마든지 임신하라고 했겠지. 당신만 원하면 12를 낳아도 괜찮다고 했을 거고. 하지만 임신은 결국 여자만 힘든 거 아니야? 내가 희생해야 가능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막말로 당신이나 나나 뭐가 좋다고 애를 낳아? 우리가 애초에 제대로 된 부모나 될 수 있겠어? 뭐라고? 그렇잖아.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거 나나 당신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야? 까놓고 당신이나 나나 1+1 같은 인생이잖아.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끼워 파는 떨이. 형 없은 당신도 부모한테 쌩당하고 난 돈 없음 우리 엄마한테 쌩당해. 내 말이 틀려? 솔직히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 돈도 써본 돈이 쓰는 거고 사랑도 받아본 것들이 나눠주는 법이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린 부모 자격은 한참 미달이고. 그래서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우리 그냥 우리끼리 살면 안 될까? 애 없이 사는 부부 요즘 얼마나 많아. 원하면 개나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면서 오순도순 살아도 되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난 애초에 결혼관 맞아서 당신을 선택한 사람이야. 이제 와서 딩크? 좀 생각해보면 어때서? 내가 일부러 결혼하기 전부터 싫은 거 억지로 참은 거 아니잖아. 처음에도 나도 가지고 싶었어. 하지만 사람은 바뀌잖아. 나도 바뀐 거고. 그 정도 이해 못해? 처음부터 쭉 한결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나 애 낳는 기계 아니고 사람이야. 적어도 한쪽의 생각이 바뀌면 노력이라도 해보는 게 부부 아니야? 애 낳으려고 결혼했니? 하지만 여보, 나 진심으로 지금 너무 행복해. 나한테 처음으로 생긴 기회야. 그리고 나 그거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고. 이건 단순한 취업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야. 나한테 이 기회는 원시인이 처음 불을 발견한 거랑 똑같아. 음식도 불로 구워내고 따뜻하게 살 수 있게 된 걸 경험한 거지. 그렇게 내 인생 전부가 바뀌는 경험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생고기 뜯어 먹으라는 거랑 다를 게 없단 뜻이고. 여보, 나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내가 부탁할게. 저희는 이 문제로 꽤 오랜 시간 설득과 다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아내 말처럼 제가 임신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행복하고 좋다는데 차마 그 사람의 꿈을 포기시키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 너무 좋아하는 아내를 보니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실제로 그 뒤에 아내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일에 빠져 살았어요. 그 뒤에 2번의 이직까지 하면서 연봉도 꽤 높아졌죠. 하지만 문제는 갈수록 집안일에 손을 놨다는 거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다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주말엔 쇼핑이나 피부 관리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런 아내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이제까지 주말에 밥 한 번 마주보고 못 먹었어. 근데 지금 다시 또 나간다고? 집안 꼴을 이렇게 해두고? 매번 내가 다 치웠잖아. 매일 출근할 때도 화장실이며 옷방까지 전부 어질러 놓고 그러고 그냥 나가고 음식물 밖에다 둬서 썩어버리게 만들질 않나. 쓰레기도 한 번을 안 버려서 내가 다 하는 거 몰라? 근데도 또 나간다고? 그것도 피부 관리에 손톱인가 뭔가 받으러 간다는데 내가 뭐라고 안 해? 좀 덜 바쁜 사람이 치우는 거지. 부부끼리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내가 주말에 피부 관리 받고 쇼핑 다니는 것도 다 업무의 연장선이야. 사람들 대하고 만나는 사람이 후줄근하게 다니는 게 사회생활 제대로 하는 인간이라 생각해? 당신이야 IT 업계니까 대충 입고 다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니거든? 결국 나한텐 투자도 일이란 거고.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은 뭐야? 이렇게 사는 게 부부야? 무슨 말이 또 그렇게 해? 당신 혹시 갱년기라도 왔어? 남자들도 갱년기 있다고 하던데. 왜 그 계집애들처럼 감정적으로 바뀌어서 갑자기 드라마 보며 울고 막 공감해달라고 떼쓰고 그런다던데 혹시 그거야? 별 쓸데없는 말을 해. 그럼 우리가 부부가 아닌 뭐야? 사람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다 이해하면서 사는 거지. 쫌생이처럼 굴지 마. 당신 진짜 왜 이렇게 변했어?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나 이제까지 당신이 하겠다는 거 다 지원했고 하자고 하는 거 다 맞춰줬어. 그런데도 당신은 끝까지 이런 식인 거야? 대화도 안 하려 하고 뭐만 말하면 모른다고 무시를 하고 이게 무슨 부부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 맞춰주는 게 당신 기준에선 바람직한 부부야? 좀 맞춰주면 어때서? 그전엔 내가 다 맞췄잖아. 아이 낳는 게 꿈이라고 해서 노력했고 집안일에 삼시세끼 밥까지 차려줬잖아. 그건 노력 아니야? 아님 그때까지 내가 구질구질 집안일이나 하고 당신 뒤나 쫓았으면 좋겠니? 여자가 잘나가는 게 꼴보기가 싫어 그래? 솔직히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천년만년 당신 똥이나 닦고 있을까? 집안일 그까짓 거 누가 됐든 좀 하면 어때서? 아님 사람 써. 누가 뭐라고 하니? 2명이 돈 버는데 그 정도는 껌이지. 여보! 됐고. 더는 잔소리하지 마. 나 당신 아니라고 해도 충분히 머리 아파. 주말이라도 좀 자유롭게 쉬게 좀 내버려 두란 뜻이야. 전 그럼 우리 엄마한테 치우라고 할게. 됐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전 그 무렵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죠.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모르지 않지만 아내는 결혼 당시와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잦은 회식으로 술에 취해서 온 거실에 토를 해놓고 다음날 일어나서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는 아내가 미웠습니다. 제가 이야기라도 하려고 하면 넌 우리 회사가 아니지 않냐? 내 고민을 알아서 뭐하냐? 하고 무시했죠. 뿐만 아니라 제가 은인이며 최고라고 늘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장모님도 달라졌습니다. 자네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남자가 다 못나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나? 네? 그게 무슨... 우리 딸이 이제 좀 잘 나가니까 슬슬 자존심이 긁힌 거 아니냐 이거야.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목을 빼고 기다리던 아내가 혼자서 척척 잘해내고 도움도 안 받으니 그게 불쾌해? 왜 그렇게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요즘 같은 시대 같이 벌고 같이 잘 돼야 떵떵거리며 잘 사는 건데 그 정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야지. 남자가 아량이 종지 그릇만 하니 아유... 장모님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저는 그저... 애 낳아달라고?
아니 그것도 그래. 자네 팔자는 애가 없어. 우리 애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낳지만 자넨 아니라고. 그게 다 죽은 형 귀신이 붙어 그러는 거고. 장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신기 떨어졌다고 하지만 나 한땐 아주 잘 나가는 무당이었어. 내 앞에선 정치하는 인간들, 사업하는 인간들도 바닥을 벌벌 기었을 정도였고. 그런 내 눈에는 다 보이니 하는 소리지. 왜 죽은 형 이야기에 발끈하는 줄 알아? 그게 바로 귀신이 옆에 있다는 증거야.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발작하는 거지.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해도 선이 있는 겁니다. 남의 가족사를 가지고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발끈한다고요? 누구라도 발끈한 상황 아닌가요? 그 오래된 걸 가지고 그냥 허허 웃고 넘길 사람 수두룩해. 어쨌든 내 딸 발목자만 넘어뜨릴 생각 말고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우리 딸이 잘 돼야 자네가 그 귀신한테서 벗어나게 될 테니. 지금 만약 애 하나 가지잖아? 자식이 죽고 부모가 일어나는 사주타고나. 이제 애 가질 마음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은 그만해 주세요. 애는 진작에 포기했는데도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아이에 미쳐서 시비 건다고 하는 게 제일 불쾌했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아내 날개를 꺾으려고 그런다고 몰아붙이셨죠. 그래서 저는 그냥 치사해서라도 저 혼자 집안일까지 다 맡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날도 퇴근 후에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탁탁 털어 세탁물을 하나씩 올리고 있었죠. 근데 저희 아파트 주차장으로 검은색 차량이 빠르게 들어오더니 거기서 제 아내가 내리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날은 비가 왔는데 노란 우산을 든 남자의 곁에 바짝 붙은 아내와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됐죠. 곧바로 저는 들어온 아내를 잡고 그 남자가 누군지 물었고 아내는 짜증이 났는지 오히려 따져 묻더군요. 당신 혹시 의처증 그런 거 있어? 그냥 회사 동료야. 보면 몰라? 내가 술 먹고 들어오길 했어. 요 앞에서 뽀뽀를 하길 했어. 비가 와서 우산 쓰고 같이 온 게 죄야? 당신이야말로 내가 물어본 게 이렇게 화내며 사람 의처증으로 몰 일이야? 그럼 의처증이 아니면 내가 퇴근해서 오는 건 어떻게 보낸대? 하루 종일 베란다에서 서 있었으니 가능한 거 아니야? 솔직히 소름 끼쳐. 트집이라도 잡고 싶어 일부러 그래? 이때다 싶어서 나 바람 피우는 연으로 몰고 가려고? 뭐 눈엔 뭐만 보이는 거야. 알아? 빨래 널고 있었어. 그래서 우연히 봤고 너무 붙어있으니 그래서 물었고. 붙어? 당신은 표현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좋은 대학 나왔다더니 표현력만 보면 중졸이 따로 없어. 난 그런 불륜 더러운 짓 절대로 안 해. 내가 왜 내 커리어를 걸고 그런 짓을 해? 누구보다 일이 먼저인 사람이야. 같은 직장 동료끼리 우산도 같이 못 써? 그럼 나 유부녀니까 우산도 같이 쓰면 안 된다고 밀기라도 해야 있니? 왜 그렇게 사람이 촌스러워? 당신이야말로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무조건 일! 당신이 일하는 거 좋아하고 잘하는 거 알겠어. 근데 난 일보다 적어도 가정이 우선이길 바란 거야. 이럴 땐 적어도 오해하게 만들어 미안하지만 이런 사이였고 걱정할 게 없다고 말해야 하는 거고. 가정이 우선이라고? 표현만 그럴듯할 뿐이지 결국 애 낳아달란 말 아니니?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럼 가정에 충실하다는 게 무슨 뜻인데? 차도 없이 쫄딱 비 맞고 들어오는 게 가정에 충실한 거야? 베란다에서 빨래 널었다 말하는 것도 은근 나 양심에 찔리라고 하는 말이잖아. 그거 결국 애 안 낳고 밖으로 놔두는 나한테 들으란 소리고. 넌 뭐 전생에 애 못 낳은 귀신이 붙었니? 왜 아주 물고기로 태어나서 수백 수천 개씩 알로 낳지 그래? 확대 해석하지 마. 이젠 기대도 안 하고 포기했으니까. 포기는 무슨.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당신한테 형 귀신 붙어서 그래서 우리 결혼 초반에 애 못 낳은 거라고. 근데 난 그 귀신이 참 고맙기까지 하더라. 그때 애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내 인생 완전 종치는 거잖아. 아마 애 기저귀 가방이나 들고 다니면서 당신한테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겠지. 아줌마들도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거 보면 좀 소름 끼치더라고. 여보,
좀 적당히 해. 왜? 당신은 그런 생각 안 해? 우리 회사도 애 낳은 여자들 있어. 순 애들 이야기, 유치원 이야기, 남편이랑 시어머니 욕만 하는 여자들이 있다고. 애 낳은 게 유세도 아니고 그게 인생의 최대 실적인 여자들 보면 진짜 눈물이 다 난다니까. 물론 한심해서. 얼마나 떠들 말이 없으면 온통 남의 이야기, 자기 애 자랑질을 할까 싶어서. 걔네들 말로는 그게 행복이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대. 웃기는 개소리지. 본인 인생 보상받으려고 그깟 결혼 유지하려고 낳은 애 새끼가 무슨 행복이야. 솔직히 늙고 못생겨지고 능력도 없는 자기 두고 남편이 딴 여자랑 홀랑 넘어가 도망갈까봐 애로 다리 묶어두는 짓 아니야? 정말 말하는 꼬라지 하고는. 그게 당신 진짜 생각이야? 온전한 내 생각. 그런 여자들은 싹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여자들 때문에 같은 여자들이 욕을 먹는 거야. 회사에서 제대로 살아남으려면 그런 것들은 집에 박혀서 애 낳았으면 좋겠거든. 사회생활한다고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소원이 없겠고. 그럼 만약에 우리 사이에 실수로 애가 생기면 그땐 어쩔 거야? 그건 실수니까 지워야겠지. 난 그걸로 당신 발목 잡을 생각 없거든. 저는 기가 차기도 하고 열불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 생각 잘 알았어. 그럼 차라리 우리 이쯤에서 갈라서자. 나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어. 딱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다. 아내는 제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래, 그렇게 해. 나도 더는 구질구질했던 예전의 내가 아니거든. 갈라서. 당신 좋아하는 애 많이 낳아주는 물고기 같은 년 만나서 알 낳고 잘 살아봐.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린 너무 쉽게 끝이 났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후련해 보이기까지 했죠. 이야기 끝에 우린 협의 이혼 형태로 이혼을 진행했어요. 서로 서류에 사인도 하고 양가 집에도 다 알리는 형식으로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연 서류를 제출하는 당일에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태도를 바꾸더군요. 그간 자신이 모든 걸 잘못했고 제가 없으면 못 산다는 식이었죠. 심지어 아이까지 가지고 회사도 그만두겠다고 했고요. 이제 와서 왜 그래? 갑자기 회사도 그만두고 애도 가지겠다. 뭐 지금 나 놀려? 잘못했어. 그냥 자존심 부려본 거야. 나도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졌고 아쉬울 거 없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거든. 물론 나빴지. 하지만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실은 나 그간 회사 생활 많이 힘들었어. 술 먹고 취해서 그랬던 것도 다 그 이유였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지원해주고 날 위해서 애써줘서 나 은혜 갚고 싶었어. 애까지 포기하면서 들어간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다고. 그런데 회사 사람들이 날 따돌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늘 밥도 혼자 먹고 업무도 안 껴주고 자료도 공유도 안 해주고 내 옷 가지고 지적하고 사회성 떨어진다고 구박했거든? 그래서 내가 쇼핑하고 그렇게 다녔던 거야. 그게 진짜야? 응. 솔직히 말하면 나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 그래서 너무 힘든데 말은 못하겠고 괜히 짜증만 나서 당신한테 막말했던 거야. 내 잘못이 뭔지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일 시작하고 내가 이전과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 근데 나 답답하고 그렇게 힘든 일 겪으면서도 당신이 양보해서 마련해준 그 기회 놓치기 싫었어. 하지만 당신을 놓치는 게 더 싫어서 용기 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딱 한 번만 나 용서해줘. 우리 이전으로 돌아가자. 나 당신한테 잘할게. 우리 그전엔 행복했었잖아. 하지만 당신 가치관 바뀐 건 맞잖아. 그건 사실 애 낳은 여자들이 날 괴롭혀서 그랬던 거야. 나한테 애도 못 가질 정도로 늙었다. 그러다가 남편 도망간다면서 그런 말 하기에 나도 모르게 반발심이 생겨 그랬어. 직장 내 괴롭힘은 생각보다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다른 팀이긴 하지만 한번 크게 사건이 터져서 인사과에서 중재를 한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사람이 있다는 뉴스도 종종 봤는데 아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니 머리가 돌 것 같았죠. 신고를 해서 제대로 징계라도 받게 하라고 조언을 했지만 아내는 더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전처럼 가정주부로 돌아가서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내심 싫진 않았습니다. 이전의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아내의 말처럼 저는 아내가 퇴직을 할 때까지 곁에서 지켜보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내 왜 따돌렸냐고 회사에서 따지는 것만큼 사람 우습게 만드는 일이 없다는 걸 잘 알았기에 나름 참은 거였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얼마 후 아내의 입술이 터진 상태로 왔더군요. 어디에 부딪혔다고 대충 둘러댔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맞았다는 걸요. 원시인이 발견한 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아했던 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만둔다니 제 속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과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내의 회사를 찾아가게 됐죠. 근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 자리도 찾지 못하겠어서 가까이 있던 직원에게 물었어요. 혹시 박미연 씨 자리가 어딘 줄 아시나요? 네? 누구신데요? 무슨 일로 찾으세요? 제가 박미연 씨 남편 되는 사람인데 제 말에 여자 직원은 눈을 크게 뜨더니 되물었죠. 남편이요? 박미연 씨가 남편이 있었다고요? 대박. 순간 뭐지? 결혼한 걸 모르나? 하는 생각이 스쳤는데 주변이 술렁거리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직원이 제게 따라오라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결에 병아리처럼 뒤를 총총거리며 쫓았고요. 그런데 그곳은 다름 아닌 계단이었고 한참을 내려가더니 갑자기 제게 조용히 하라며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제가 아래를 내려다보자 그곳에 아내가 보였죠. 한 여자는 서서 아내를 내려보고 있었고 아내는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이게 따돌리는 건가 싶어서 뛰어나가려고 했는데 직원은 절 잡고는 고개를 저었죠. 그때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빌어도 넌 잘리게 되어 있어. 저번엔 그렇게나 당당하더니 쫄려? 사모님 진짜 잘못했어요. 근데 정말로 몰랐어요. 유부남인 거 정말 몰랐다고요. 몰라? 모르는 년이 내 남편한테 그런 말 했니? 우리 남편 발목이나 붙들려고 애를 낳았다. 무능하고 무식한 것들이 애만 싸지른다고? 또 뭐라고 했더라? 나 같은 것들은 중성화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짓거렸지? 그게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년 입에서 할 말이야? 사모님, 그건 이 일 아니라고 해도 너 같은 직원이 이 회사에 있어봤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솔직히 너 이 회사에 왜 들어왔는지 알아? 가난한 형편에 혼자 힘으로 검정고시 보고 대학 다녀온 거 구구절절 써놓은 그걸로 가산점 붙은 거였어. 잘못했어요. 저 다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발 이 회사에 좀 있게라도. 미쳤니? 여기 올 아빠 회사인데 너 같은 버러지 그냥 두고 있게? 걱정 마. 내 남편이랑 같이 쫓아내줄 테니까. 어디 한번 둘이서 잘해봐. 제발요. 모든 게 다 오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오해? 좋은 차에 명품 옷 입고 다니니 눈 돌았겠지. 빼앗으면 내 거 되겠다 싶어 오히려 나한테 들키고 싶어 한달이었고 아니니? 근데 박미연 씨, 그거 다 내가 해준 거야. 다 내 거라고. 그러니까 껍데기 싹 다 벗겨서 너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 내 앞에서 임신했다 그러니 헤어져 달란 헛소리 할 땐 몰랐을 거야. 상황이 이렇게 역같이 될 줄은. 아니에요. 이 아이 우리 남편과 제 사이 아이라고요. 남편? 너 결혼도 한 여자였어? 허, 진짜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비혼인 척하고 다녔니? 저는 그 말에 놀라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 그곳에서 나가버렸죠. 당장에 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순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를 그곳으로 안내해준 직원이 걱정이 되었는지 저를 쫓아왔더군요.
앞뒤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이런 일은 생각도 못했고 아내가 따돌림을 받고 있어서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온 겁니다. 누가요? 미연 씨가 따돌림을 받아요? 했겠죠. 그 여자 때문에 몇 명이 힘들었는데. 그 직원 말로는 아내의 승진 이후에 기혼인 여자들에게 특히나 공격적으로 굴었다고 했습니다. 무능하고 애만 낳는 여자들이라면서 막말까지 했고 출산 휴가가 끝난 뒤에 돌아온 직원을 의도적으로 따돌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직원은 결혼식을 했을 때 청첩장조차 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도 다들 몰랐다고 했죠. 들리는 소문에는 같은 팀 팀장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정도였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팀장의 아내가 회사로 찾아와 제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하필 그 여자가 그 회사의 사장 딸이라는 게 밝혀지며 사실상 아내가 잘리게 된 거였고요. 확실히 제가 아내에게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상황을 다 보고 들은 제게 아내는 모든 걸 오해라고 하더군요. 그 남자가 날 따라다닌 거야.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소리였고. 난 그 사람이랑 진짜 전혀 아무 사이 아니야. 근데 그 여자가 혼자 오해를 한 거라니까? 당신 나 몰라? 누구보다 난 일에 미쳐 있었어. 무릎 꿇은 거 봤다며. 그때 내가 뭘 인정했어? 오해라고 했잖아. 직원이 직접 말해준 건 어쩔 거야? 그 직원 말도 믿지 마. 나랑 이제까지 살아왔으면서 날 몰라? 누구보다 날 믿어야지. 당신 아이 임신까지 한 사람인데. 내가 잘못한 건 딱 하나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싫어서 결혼한 거 안 밝힌 거. 아이 핑계 대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그랬던 거였어. 임신하고 다 이해받길 원하고 배려해달란 여자들 때문에 골치여서 그랬다고. 그럼 나한텐 왜 임신 사실 말 안 했어? 날짜만 보면 그 당시 이혼까지 하자고 그렇게 나왔을 때야. 근데 왜 그 말을 안 하고 있었냐고. 그야 당신이 너무 바라니까. 그래서 말 못한 거라고. 이 나이에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혹시나 잘못되면 어째? 누구보다 아이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서 그랬다고. 여보, 나 한 번만 믿어줘. 애 태어나면 바로 유전자 검사할게. 내가 조금이라도 숨기는 게 있으면 이렇게 말을 했겠어? 검사라면 100번 1000번도 받을 거야. 그래도 못 믿어? 솔직히 좀 못 믿겠어. 그간 나한테 했던 행동들도 혼란스럽고. 알아. 그럼 이건 어때? 나 상간녀 소송도 못해. 왜? 그쪽에서 증거 없으니까. 증거가 왜 없겠어? 내가 아무 짓도 안 했기 때문이야. 그냥 난 돈 많은 집 여자의 행패로 잘린 피해자라고. 이래도 날 의심하는 거야? 그때 저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잘못이 명확히 갈라지고 따져 묻고 싸우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당당하게 유전자 검사를 주장하는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후에 아내는 실제로 일을 그만뒀고 오로지 아이의 태교에 집중했고 집안일도 이전처럼 하기 시작했죠. 여보, 많이 힘들었지? 얼른 와, 내가 저녁 맛있게 해놨어. 그래. 왜? 갑자기 적응이 안 돼? 전엔 내가 예민해서 그랬어. 호르몬이라는 게 좀 날뛰면 그렇잖아. 초반엔 나도 임신 사실 몰랐으니 나 스스로도 당황했고. 미안해, 정말. 근데 일 진짜 안 해도 되는 거야? 실컷 해서 이제 후회 없어. 앞으로는 당신이랑 이렇게 살면서 아이도 낳고 살고 싶어. 정말 일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람이 바뀐 걸까?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아내를 더는 미워할 수가 없었죠. 모든 의심을 떨친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만 제 아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용서하겠다는 마음까지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제가 출장을 갔을 때 저는 장모님의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됐죠. 바로 아내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이 곁에 있어줄 테니 일단 일을 끝내고 오라고 했지만 전 차마 그러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바로 그 병원으로 향했죠. 밖은 마침 비가 억수처럼 내리고 있었고 저는 온몸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저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은 낯선 남자였고 전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우산을 보고 말았던 겁니다. 노란색 우산이었죠. 저희 집 앞에서 다정하게 붙어있던 바로 그 남자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남자가 아내와 무슨 관계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물었고 발뺌을 했지만 결국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중절수술 동의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입니다. 남자가 도망치듯 사라진 뒤 저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헌데 장모가 절 보더니 소금을 쫙 얼굴에 뿌렸죠.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얼른 돌아가! 감히 너 때문에 네가 달고 있는 형 귀신 때문에 우리 애가 내 금쪽 같은 손주를 잃었어. 알아? 얼른 가! 부정타니까 얼른! 저는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내가 중절수술한 거 혹여나 알게 될까봐 쫓으시려고 하는 거네요? 또 우리 형 이야기 꺼내면서. 앞에서 남자 만났습니다. 기가 차서. 장모님이 그딴 식으로 하니까 신기가 떨어지죠. 애 낳기 싫을 때 꺼내서 쓰고 들키기 싫어서 또 꺼내고 남 약점 후벼파니까 부장탄 거 아닙니까? 소금은 제가 아니라 모녀가 나란히 맞아야겠어요.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나가! 당장 안 나가? 이혼할 겁니다. 그럼 알아서 변호사가 증거 찾아올 거고 저는 단 한 푼도 안 빼앗길 거예요. 탈탈 털고 또 털어서 다 걸고 넘어질 테니까. 참고로 장모님 사시는 그것도 제 이름으로 계약했으니 두 모녀 살 길은 알아서 열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엄포를 놓고 찾아간 곳은 제 아내를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로 찾아가니 기다리고 있었다고 전화번호를 바로 넘겨주더군요. 상황을 설명하고 그쪽 남편이 저희 아내와 산부인과에 왔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병원 기록은 개인정보라서 쉽게 접근이 불가능하겠지만 CCTV라도 받아서 넘겨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고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죠. 집에 아내와 장모님이 찾아와서 울고불고 한다고요. 바로 택시 타고 들어가 보니 가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배 까고 억울하다 들어 누웠고 아내는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어요. 역시나 둘 다 저를 의처증 환자로 몰고 있었죠. 저희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부드럽게 장모님을 타일렀습니다. 저희가 아들이랑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 딸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저요 억울해서 못 삽니다. 우리 딸이 일부러 애를 흘린 것도 아니고 신의 뜻 아닙니까? 그걸 우리더러 책임지라고 이혼하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요. 아이고 내 딸 불쌍해서 어디서 저런 호랑말코 같은 놈을 만나서. 부모님 두 분이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걸 보니 속이 타서 제가 끼어들었죠. 저희 부모님 어차피 저한테 관심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해도 소용없고요. 장모님은 그걸 듣더니 발끈했습니다. 그래!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하지. 자식 새끼 낳아놓고 나 몰라라는 부모들이니 형 귀신이 들러붙어서 내 딸만 죽어라 고생을 하는 거야. 사돈 내외가 백날처럼 십자가만 들고 있으니 그쪽 죽은 아들이 내 사위랑 내 딸한테 들러붙어서 이혼시키려고 하는 거 알아요? 아니 사부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한땐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다 보인다고. 당신 아들한테 큰아들 붙었다고 귀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숨보다 아끼는 성경책으로 장모님의 머리통을 가격했죠. 장모님 역시 화가 났는지 순식간에 뒤엉켜 머리채를 잡았고 아내 역시도 끼어들어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저희 어머니를 막기에 너무나 약했죠. 어머니는 싸움에서 이긴 대가로 두 사람의 머리털을 한 움큼씩 뽑아서는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작은 애한테 관심이 없다고?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큰애는 우리 때문에 죽었어.
우리가 학원이고 뭐고 보낸다고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시켜서. 그래서 작은 애한텐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다 좋다고, 뭐든 괜찮다고 한 거였다고. 이 망할 여편네야! 감히 내 아들한테 죽은 큰애 이야기하면서 그 입으로 떠들었니? 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저를 살폈고 뭔가 발견했는지 눈이 커졌죠. 야, 너 내 아들한테 소금 뿌렸니? 감히 한물간 무당 따위가 내 귀한 아들한테? 그래, 뿌렸다. 귀신 쫓으려고 뿌렸어. 내 딸은 저 귀신 때문에 애를 잃었어. 고마운 줄이나 알아. 예전에 내가 뿌려주는 소금 맞으려고 사람들 줄 섰으니까. 오냐, 너 한번 죽어봐라. 아멘이다, 이 망할 것들아. 어머니는 그때 벽에 걸린 나무 십자가를 집어들어 냅다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장모님도 나무 십자가의 맛을 봐야 했죠. 아버지가 흥분한 어머니를 들어 올리자 발길질까지 했고 저 역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이 죽고 난 뒤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도 저희 형이 아닌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남아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 살아있는 자식이라도 지키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하더군요. 점점 어두워지고 말수가 적어지는 저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속만 끓였다고 했죠. 그것도 모르고 저 혼자 형을 그리워한다, 오해가 깊어졌던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날 두 사람을 다 쫓아낸 뒤에 어머니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더군요. 미안해 아들. 우린 그냥 무서웠어. 잘 가르칠 욕심에 너희 형 그렇게 만들고 우리가 너한테 뭘 더 시킬 수 있겠어. 그냥 바라봐 주는 거 그것만 하자 우리끼리 말하고 말았어. 네가 상처를 받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도 몰랐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십자가 깨졌어. 엄마가 아끼던 거잖아. 이 갖고 뭐? 너 잘 되라고 기도했고 너 지키는 용도로 썼으면 하나님도 잘했다고 하실 거다. 앞으로 우리 더는 오해하지 말자. 이게 다 못난 내 탓이야. 비록 아내 때문에 상처를 받긴 했지만 덕분에 오해를 풀고 부모님과의 사이는 좋아졌어요.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간 못했던 말도 하고 금기나 다름없던 형 이야기도 꺼내기 시작했죠. 또 아버지는 더 큰 십자가를 준비해야겠다며 장난을 섞어 말하기도 했고 우린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네요. 물론 그와 동시에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마침내 아내와 장모님은 거의 빈털터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번 돈을 한 푼도 모으지 않고 다 쓴 것도 모자라 빚까지 있었으니까요. 스스로에 대한 투자니 뭐니 하더니 결국 대가를 돌려받게 된 겁니다. 또 상간녀 소송까지 당하게 되며 이전처럼 집도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꼴이 된 거였죠. 아내는 끝까지 절 잡으려고 싹싹 빌었지만 변한 모습이 진짜 본성이라는 걸 알아버렸기에 절대로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이전에 저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큰 사건이 있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아마도 원래 그 사람 안에 있던 부분이 어떤 사건을 시작으로 튀어나온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술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술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할 뿐인 것처럼 말이죠. 즉, 그 사람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결국 사람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혹시나 다른 분들은 저처럼 잠깐의 변화라고 치부하셔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으니까요.